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 1,212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2, 3일 내 상황이 안 잡히면 가장 강력한 단계의 거리 두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억 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 행각을 벌이며 검사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더불어 김 씨에게 고가의 수입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된 박영수 특별검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집니다. 고금리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지만 저신용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는 대출 난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살펴봅니다. 반바지 동맹, 재미연대, 민주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경쟁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이 단독 오찬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 연대의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까요?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시나리오들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먼저 앞서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으로 폭증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4차 대유행의 징조가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미 기자, 네. 신규 확진자가 그렇게 1,000명 넘어선 거 올해만 벌써 두 번째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212명입니다. 네, 어제는 746명이었었는데 네. 하루 만에 지금 갑자기 1,200명대로 훌쩍 올라선 건데요. 이 수도권만 지금 1,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네. 이 과장을 조금 보탠다고 한다면 이 하루 만에 뭐 거의 2배가 된 건데 이 지난해 1월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한 1년 반 동안 이 가장 많은 이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온 게 이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1,240명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1,212명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규 확진자 수 역대 두 번째로 이 많은 이 확진자가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게 되면 이 확진자가 직접적으로 만난 이 밀접 접촉자들이 생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았어도 또 동선이 겹치면 이 동선이 겹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진자가 갑절로 는다고 하면 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거의 뭐 제곱수로 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오전 이 곳곳의 선별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줄이 정말 길게 늘어섰는데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강남구의 이 보건소, 또 중구 서울역 등등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줄을 서는 모습 좀 이 코로나가 있은 지 1년 반이 됐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좀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확실하게 부쩍 많아진 모습이네요. 네, 이 정부 원래 오늘 이 새로운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할 예정이었었는데 원래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었는데 확진자 수가 늘면서 일주일 연기해서 오늘 또 발표를 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다시 한번 기존의 거리두기 체제를 일주일 더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김부겸 총리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게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방역 조치 강화를 통해서 확산세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만약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김부겸 총리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럼에도 이 확진자 수가 잦아들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가장 강력한 단계, 새 거리두기에서 가장 강력한 단계는 이 4단계죠. 이 4단계, 지금처럼 이 4명까지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만나는 게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2명씩만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 그리고 행사는 아예 금지가 되고 집회도 1인 시위만 가능하고 이 종교시설도 이제 완전히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이 당분간 이 5인 제한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외에도 20대, 30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징후가 없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좀 검사를 받아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는 3단계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난다면 김부겸 총리 얘기로 3, 4일 정도 지났을 때도 잡히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조치 4단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한 이유, 원인은 어떻게 분석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요인은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서 확산세가 가파른데요. 이 관련해서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의 이 확산세는 3차 대유행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델타 변이 영향이 가장 크고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파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3차 때는 어떤 일정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전체적인 그 개인 접촉에 의한 젊은 층 감염이기 때문에 훨씬 확산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확산 속도를 감소시키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방역을 이 상태로 가거나 느슨하게 한다면 뭐 수천 명을 찍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방역을 좀 잘 지키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몇만 명은 안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상태로 감염 재생산지 1.24였고 나중에 더 올라가겠죠. 그 속도로 간다면 2,000, 3,000도 충분히 찍을 수 있죠. 네, 인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죠.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이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이끄는 우세종이 될 것이 지금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요, 3주 전까지만 해도 30명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2주 전에는 70명대로, 그리고 지난주에는 150명대로 거의 매주 2배씩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파력이 강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확진자가 수천 명대로 늘 수도 있다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신규 확진자 1,212명, 이 중에 서울에서만 500명 넘게 나왔고요. 수도권으로 봐서도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서울시가요, 어제부터 밤 10시 이후에 공원 등에서 음주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시행 첫날 모습은 어땠어요? 네, 시행 첫날 모습은 그야말로 어수선했다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시내 주요 공원 곳곳에는요. 어제 저녁 술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야외 음주 금지가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는 시민이 곳곳에서 발견된 건데요. 어제 저녁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근래 확진자가 또 증가 추세했기 때문에 10시 이후로는 배달업을 제외한 다른 영업이 손님을 받아서 하는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예, 경찰관인데요. 혹시 영업을 하시나? 아니요, 영업 안 하고 미팅 때문에. 아직은 뭐 20일치 안 됐으니까요. 20일치 전에는 꼭 좀 치워주세요. 공원 내에서 이제 술 금지돼 있어가지고. 네. 네. 마스크 좀 잘 좀 껴주시고요. 네, 마스크 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네, 어제 공원 곳곳에는요. 6명 이상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모습도 종종 발견이 됐었는데요. 아이고, 네. 네, 서울시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침까지 내걸었지만 아직 시민들은 밤 10시 이후 금지 방침을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술이 아닌 음료나 음식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안 되지만 차나 음식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는 코로나가 안정화에 접어들 때까지 행정명령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어쨌든 어제부터 밤 10시 이후에 서울 시내 공원 등에서는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김은미 기자, 네. 육군 3사관학교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이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죠. 여기에 이제 그동안 각종 제보가 올라와서 저희도 뭐 군 급식 문제 등등 이게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에 이번엔 이 보시는 사진이랑 같이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26일 육군 3사관학교의 모습이라면서 이 글을 올렸는데요. 이 백신을 1차만 맞은 500명의 생도들이 삼겹살이랑 맥주 파티를 했다라고 얘기가 했는데 일단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식당에 칸막이도 제거하고 또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배사를 외쳤다라는 게 이 제보 글의 주요 내용인데 그러면 저 사진은 맥주캔 들고 건배하는 이 사진인가 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3사관학교 쪽에서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삼겹살 파티를 한 학생들은 일단 백신 1차 접종을 다 맞은 학생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5월부터 5월, 6월 2달 동안 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영내에만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군사 훈련을 앞두고 좀 격려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라는 건데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이 식당이 원래 1,100명이 들어가는 이런 규모인 건데 이 학년별로 나눠서 500명씩만 넣기 때문에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 칸막이를 제거한 건 삼겹살을 구우려 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가 없었는데 예, 그거는 좀 유념을 하겠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명을 들은 이 누리꾼들, 이 갑론을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삼겹살 파티를 비판하는 입장에선 이건 제대로 된 방역 수칙을 안 지킨 거 아니냐. 병사들한테는 지키라고 하고 왜 이 간부가들 사관생도들이 지키지 않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아니 5월 이후에 계속 영내만 있었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저렇게 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5월 이후에 영내를 안 나갔기 때문에 뭐 전파될 염려가 없다 뭐 이런 설명이군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배종호 교수님. 네. 오늘 이제 확진자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번 보니까 순간 방심하는 순간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걸 상당히 뼈저리게 느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의 경우를 봐도요, 상당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인 기준으로요, 전체 한 86%가 1차로 백신 접종을 완료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 지금 2만 명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추세로 가면은 8월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갈 것이다라고 영국의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추세를 보면은 지금까지 1,240명이 역대 하루 확진자 최고 기록이거든요. 네. 이걸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어허.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도 현재 한 일주일 정도를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제 좀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하루 확진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크게 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좀 우리 사회의 긴장감이 좀 이완된 것이 아니냐.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오래 지속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성급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네 번째로는 백신을 맞지 않은 20대, 30대 이 젊은 층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약해가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지금 4차 대유행의 초입 단계에 들어선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냐. 그리고 백신 접종을 최대한 조기에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죠.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경각심을 다시 한번 바짝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는요. 조금만 이상해도 좀 선제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조기에 진단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나의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다. 그리고 온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다라는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의 해법은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모임은 가급적 연기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 중에 기본, 개인 위생 방역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고음 목격하신 분, 이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게 어제 오전 10시 반쯤에요. 경기도 용인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이 곰 2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 생후 3년 된 곰인데요. 이 생후 3년이라고 하면 좀 작은 것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큽니다. 무려 60kg인데 이게 사육장이 녹이 슬다 보니까 이 녹슨 사육장의 아랫부분에 틈이 벌어졌고 이 그 틈으로 곰 2마리가 탈출을 한 겁니다. 아이고. 지금 보시는 게 이 2마리 가운데 한 마리의 사체인데 네네. 이 2시간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수컷 한 마리는 이 잡아서 사살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는 이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긴급 안내 문자까지 지금 발송을 한 상황이고요. 이 농장 주인은 곰들이 공격성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언제 공격성이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20여 명이 투입이 돼서 현재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색 범위가 넓어서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출한 곰이 이제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을 한 거잖아요, 네. 윤주 기자. 그럼 이 반달곰 이렇게 사육하는 거 이런 거는 불법은 아닌가요? 네,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이 사육은 가능합니다. 어. 현행법상 10살이 넘은 곰의 경우에는요, 웅담 퇴치를 위해서 도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탈출한 곰들도 3살이니까 7년 뒤에 도축 예정인 곰들이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 곰 사육농장 주인 역시 지난 97년도부터 이 약재로 도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이 농장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었냐겠죠. 이 농장에서는요, 이 지난 2012년에도 곰 2마리가 탈출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당시에도 사살이 됐습니다. 이 사육곰을 관리하는 환경단체는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 이 농장 측이 철창 등 사육시설을 이 법적 기준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또 허가 없이 새끼곰을 불법 증식해왔다는 점인데요. 이 사육곰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도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0차례 이상 이 농장을 고발을 했는데 아이고. 그 이유는 이 사육곰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 농장이 제대로 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곰들이 탈출하게 된 것도 사육장이 녹이 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녹이 스는 등 부실한 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얼마 전에 울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울산 울주군에서도 곰 한 마리가 이게 탈출을 해서 농장 인근에서 발견이 됐고 이걸 본 이 시민이 깜짝 놀라서 이 신고를 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네. 다행히 이 곰은 당시 사람들이 던져준 바나나를 이 받아서 먹을 만큼 굉장히 온순하고 유순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인근의 이 곰 농장에서 탈출한 곰이었었는데 이때는 한 5시간 20분 정도 만에 포획이 됐었죠. 네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가 봐요. 그래요? 보니까 일본에서도 이 불과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 18일에 삿포로 도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큰 불곰 한 마리가 활보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 심지어 길을 걸어가던 이 주민 4명이 이 불곰한테 다치기까지 했는데요. 이 곰 인근 공항으로 또 뛰어들어서 항공편까지 결항되는 이 상황까지 있었는데 결국 이 곰 이 총에 맞은 뒤에야 상황이 좀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요 가장 시급한 거 이 주민들의 안전이 아닐. 개미연대 결국 해체. 자,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이 계속해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지사를 계속해서 옹호해왔던 추미애 전 장관도 이 발언 이후에 기조가 조금 바뀌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재명 지사랑 추미애 전 장관 이 두 사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상당히 서로 같은 팀인 것처럼 이 케미가 상당했었는데요.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했다가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그거 이제 제1공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이 말 바꾸고 표리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표현을 너무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 이렇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대단히 좀 유감이지 않을까. 올해 박용진 후보께서 윤석열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을 뒤집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추미애 후보님 지원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면 이 이재명 지사한테 뭐 박용진 의원, 정세균 전 총리 이 굉장히 공격적인 이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추다르크가 짠 나서서 아니 왜 뭐 다른 이 윤석열 전 총장 등등을 끌어들여서 우리는 원팀인데 네.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느냐 그건 좀 과한 것 같다라고 옹호를 했는데요. 예, 아까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재명 지사가 아유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런 감사를 받은 추미애 전 장관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제 토론의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어제 조금 저는 되게 민망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내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종일 시끌벅적했습니다. 뭐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해서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네. 그 정도 그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질문 유감스럽게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전 장관 민망하고 놀랍고 엉뚱한 데다 부적절하기까지 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하시라고 이 얘기를 했죠. 네. 이게 계속 편을 들어주던 이 추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정세균 전 총리한테 발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 사과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간 TV 토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재명의 재, 추미애의 미, 뭐 이걸 따서 뭐 재미 연대다, 뭐 명추 콤비다 이런 애칭이 붙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윤지영 기자, 네. 때문에 이 추미애 전 장관의 비판 의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작 추 전 장관은 뭐라 그래요? 네, 추미애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이재명은 엄연한 우리의 경쟁 상대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추미애를 이재명과 엮으려는 것은 이 반 이재명 연대의 전략이라는 설명인데요. 아하. 다만 대선 국면에서 원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1위 때리기가 돈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추 전 장관이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게 이제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면서 뭐 좀 어쨌든 이 TV 또 토론에서 또 볼거리도 제공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이 왜 저렇게 할까, 왜 이렇게 옹호할까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보시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전략으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뭐 2위 전략이죠. 2위 전략. 예, 적에 적은 친구라는 말 있잖아요. 적에 적은 친구.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적은 지금 그 다음 순번은 이낙연 지사잖아요. 네. 300표.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3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상으로. 예, 그러니까 적에 적은 친구니까 우선은 이낙연 지사 표를 추미애 장관이 자기 뺏어오는 거죠. 뺏어와서 자기가 2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본선 9월 10일 날 가서 결선 투표 가서 이재명 지사를 뒤집겠다. 뭐 이런 이런 전략이죠. 가반을 못 얻으면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거기 가서 뒤집겠다는 전략이고 우선은 2위 이낙연 대표 친문표가 많고 호남표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지층의 그 충성도가 이낙연 대표가 약간은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공략하기가 좋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끌어내려서 자기가 2위 올라가겠다. 뭐 이런 전략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그 후보들은 일제히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는데 추미애 장관은 기본소득 일리가 있다. 그리고 뭐 개인 사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비판을 오히려 옹호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진시황 때 전국시대에 그 합종 연행이라고 있었잖아요. 네네. 우선은 그 이재명 지사만 놔두고 다른 후보들을 깨겠다. 그리고 자기가 2위로 올라간 다음에 막판에 9월 10일 날 이 지사하고 뒤집어 버리겠다. 뭐 꿈은 야무지긴 하지만 그런 전략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2위 후보를 직접적으로 공략하기보다 네. 1위 후보를 옹호함으로써 그에 그렇죠. 대한 표를 조금 갖겠다 뭐 이런 전략이군요. 뭐 그런 전략이죠. 그리고 뭐 친문표가 또 추미애 장관이 또 자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선명성을 자꾸 부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동석 기자. 이번 TV 토론을 통해서 반 이재명 연대, 또 일부에서는 뭐 반바지 연대 이런 얘기도 부르던데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이 반 이재명 연대를 보는 정작 이재명 지사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네, 이재명 지사 스스로 우프다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요. 우프다요? 네, 바로 웃으면서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재명 지사, 저희가 발언을 들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뭐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혹여라도 저를 이제 1번 선수로 만약에 지명을 해주시면 결국 또 상대방하고 격렬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성을 기르는 뭐 백신을 맞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백신이 너무 과해가지고 진짜 병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뭐 그걸 잘 견뎌내고 또 우리 원팀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좀 이런 느낌이 들던데, 짜장면 좋다고 해놨더니 너 짜장면 싫어하지? 왜 싫어해? 응? 짜장면이 더 맛있어? 뭐 이런 느낌이 하나 든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당신 마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닌데요? 그랬더니 마녀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경쟁의 한 부분으로 제가 다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대권 주자 1위 여론조사를 받고 있으니 수용해야 된다. 굉장히 폭넓은 그런 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사는 스스로를 동네북이었다면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동네북이요? 네, 동네북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자신감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는 내성 기르는 백신을 맞은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잘 견뎌내고 원팀이 깨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요. 자신감을 드러내면서도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라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원미 기자, 이 이재명 지사의 바지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스캔들 의혹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왜 자꾸 이거 언급하는 거야? 이거 계속 언급할 필요가 없잖아. 이런 의문도 좀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실체가 없는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이 실체가 없다라는 말 이재명 지사가, 이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수차례 해왔지만 다들 이렇게 흘려드는 그런 얘기였었죠. 그런데 이 말 이재명 지사가 한 게 아니라 이 진중권 전 교수가 말을 했습니다. 이 진 전 교수, 이 진보 쪽이었는데 조국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이제 진보에 계속 쓴소리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진 교수가 실체가 없는데 자꾸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진 교수의 얘기 좀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끝난 얘기거든요. 경기도지사 때 다 나왔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이재명 도지사 후보였죠. 그때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상대편 여배우가 하는 얘기들을 쭉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매번 진술이 달라지고 그렇다면 이제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사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물증을 내놓는 게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이라고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또 엉뚱한 사진을 또 내놨더라고요. 증거라고. 그다음 심지어 정말 바지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회가 좀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그때 끝난 얘기인데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다시 꺼내고 이러면 이게 검증이 아니라 이건 공격용이거든요. 네, 지금 진중권 전 교수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고 뭐 객관적으로 검증한 실체가 없지 않냐. 그리고 심지어 바지까지 내리지 않았냐. 그래서 끝난 건데 우리는 왜 이 끝난 거를 진도를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가서 또 이걸 재탕을 하느냐. 그냥 넘어갑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지영 기자, 야권에서는 이 지점을 계속 공략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표적인 공격수죠. 이 홍준표 의원 진도를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 여배우 스캔들을 무상연애 스캔들이라고 칭하면서 공격에 나섰는데요. 이 무상연애 스캔들을 돌파하려고 나훈아 선생식 기이한 행동으로 사태를 엎으려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훈아 선생의 경우에는 뜬 소문에 시달리는 것에 불과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뚜렷한 피해자가 현존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 없는 의혹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 교수님, 이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 이 여배우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오늘
2시니까 아마 지금 재판이 이제 열렸을 겁니다. 오늘 재판이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검증이 가능한가요?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할까요? 진정 교수처럼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좀 많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뭐 재판의 결론은 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뻔하다. 주장 가지고는 재판에서 승리할 수 없거든요. 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 배우 김부선 씨는 주장만 있지 근거라든지 물증이라든지 증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도 경찰 검찰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지만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한 거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병원에 가서 신체 검진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는 김부선 씨가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근데 점이 없는 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된다면은 뭔가 새로운 물증이라든지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걸 제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찍은 바닷가에 사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본인의 딸이 없애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된다면은 재판의 결론은 빤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떤 시각일까? 뭐 혹자들은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썸씽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이게 여러 해 동안 오래 계속되니까 배우 김부선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시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제한의 검증은 필요하지만은 이런 식의 접근은 좀 이제는 지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마녀 사냥 당하는 그런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품격 있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실체를 검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동석 기자. 한동안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로 정치권이 이렇게 많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엑스파일도 거론이 돼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발언으로 큰 화제를 모은 장성철 교수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엑스파일을 언급해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먼저 장성철 교수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뭐 엑스파일, 윤석열 엑스파일만 갖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재명 엑스파일 드릴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이 있습니까? 아니 제발 나 이제 엑스파일 나 주지 말아라. 나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노인노제 걸리겠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지사 관련된 의혹이라 검증해야 될 것들이 한 3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냥 어제처럼 막 내가 그럼 바지 내려요? 경찰 정치 개입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이 다시 판단할 것이다. 네, 장 교수는 지인이 엑스파일, 그러니까 이재명 엑스파일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 주지 말라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받지는 않았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장 교수는 이재명 지사를 검색해보면요. 정리가 잘 돼 있을 거라면서 이 지사도 검증해야 될 것이 30가지가 넘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선 초반 스캔들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이재명 지사. 그럼에도 김은미 기자, 네. 야권 유력 주자에 대한 견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견제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요? 이 이재명 지사 이 형수 논란을 겪고 있죠. 네. 이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내가 인격 수용이 좀 부족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가족이 이권에 개입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랬었던 만큼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자기가 먼저 이 형수 욕설 논란을 먼저 끄집어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슈 결국 이거 친인척 비리, 가족 비리를 내가 막으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을 한 건데요. 윤 전 총장, 이 장모가 최근 징역 3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죠.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면 가족이랑 싸울지언정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했을 건데 윤석열 전 총장 이거 그냥 둔 거 아닙니까? 라고 공격을 한 건데 이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좀 이렇게 감싸면서 윤석열 전 총장도 같이 공격을 하는 일석이조의 화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김은미 기자가 지금 설명한 부분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인척 관리는 정말로 중요한데 그 윤석열 전 총장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였다면
뭐 그 이전에는 장모가 되기 전에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최소한 권한을 활용한 또는 거기에 의탁한 어떤 부정부패도 없게 했을 것이고 또 본인의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혜택이나 이익을 보지 못하게 철저히 막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구속과 더불어서 이 부인의 사생활 의혹도 지금 리스크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부인이 직접 목소리로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윤 전 총장이 이거를 직접 거론을 했더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달 30일에도 기억하시죠? 국회 기자실에서도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었죠,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김건희 씨 부인의 인터뷰를 아침에 나오느라 못 봤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어제 이 대전 지역에서 기자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물어보니까 또 어떤 매체 기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뭐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뷰를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이 김건희 씨가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다가 이 전격적으로 직접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해서 네. 줄리를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다라면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여야 모두에서 이 당사자가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사건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윤 전 총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인터뷰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 공약도 그렇지만요. 이 후보 주변 인물에 대한 검증. 이 기자, 여러 시나리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시나리오 어떤 거예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 굉장히 재미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인물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네네. 네, 국민의힘 입당을 시작으로 해서 조만간 대권 출마할 것이란 추측이 이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해버렸는데요. 정치 참여는 이제 마음을 굳혔군요. 맞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나설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현 전 원장의 과거 영상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의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재형 전 원장이 전면에 나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지지율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얼마만큼 흡수하느냐가 대세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도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시나리오 두 번째인데요. 네. 바로 이때부터 자강론 목소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강론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요. 전면에 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누가 급부상하게 될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당에서 경선 일정이 나오면 경선 시작 직전에 할 생각입니다. 들어오면 좋고 들어와서 활발하게 상호 검증하고 정책 대결도 하고 도덕성 검증도 하고 경선 절차에 참여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누구보다도 열정과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곧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왜 원희룡이 함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선명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요. 저에게 이런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들 후보들이 연대를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연대를 해서 자강론을 펼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이들의 파급력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또 다른 시나리오가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판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은 그럴 일은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당선되시면 혹시 뭐 대선 출마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아까도 불가능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제 공약이 거의 다 5년 공약이거든요. 한 번 더 신임해 주신다면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공약을 다 완수를 해야죠. 차기 대선에는 안 나가신다는 그런 결정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선 출마에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직도 우리 당이 아주 유력하고 훌륭한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여전히 오세훈 시장의 기회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유력하고 가장 또 강력한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자 중에 한 분이다. 네. 윤석열 총장이 있다고 해서 못 나오실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오세훈 시장의 등판은요. 자강론을 앞세운 후보들, 저희가 좀 전에 전해드린 자강론 후보들이 지지율이 여당 대권 후보의 지지율보다 낮게 나올 경우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뭐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는 뭐 복잡한 상황. 드디어 만난 안철수, 윤석열. 지금 이 시간 가장 관심을 끄는 곳 바로 서울 광화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오늘 오찬 회동을 합니다. 김현미 기자. 네. 오찬 회동 뭐 끝났다는 얘기가 있나요? 네, 이 낮 12시에 시작했었던 이 두 사람의 오찬 회동 조금 전인 이 1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아, 조금 전에요? 네, 이 두 사람 수행원 없이 두 사람만 정말 독대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이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보고 오시죠. 여기가 2012년에 제가 처음 정치 시작할 때 대선 캠프 있었던 곳인 건 아세요? 진신 캠프가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빌딩이 허물고 새로 지은 빌딩이긴 한데 바로 이 자리가 제가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아이고 벌써 오셨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잘 계셨죠? 네, 안녕하셨습니까? 앉으시죠. 네. SMR이 과거에는 이제 군사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이런 데 이제 쓰이던 거를 민간 부문으로 이제 전용이 잘 되면은 굉장히 유용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원자력 전문가와 대담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신문에서 읽은 정도입니다. 처음 제가 2012년에 그 정치를 하려고 시작했을 때 진신 캠프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초심 생각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만나 뵈면서 지금 제 초심을 간직하고 계신 상황에서 뭐 그때 제 생각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정치의 대선배시니까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분위기가 썩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네, 이 두 사람 어제 이 대전을 간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 과학의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죠. 이 안철수 대표가 원자력, 탈원전 얘기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 이야기꽃을 피웠는데요. 여기서 사실 눈에 띄는 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몸을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대표님 앞에서 제가 과학기술 얘기를 하면 안 되죠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정치의 대선배님이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중간에 오찬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는 바로 또 비공개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어지는 식사에서도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식사 시간만 봐도 지금 보면 12시에 같이 밥을 먹기 시작을 해서 1시 50분에 끝났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1시간 50분, 110분입니다. 이렇게나 오랜 시간 식사를 했음에도 윤석열 전 총장 나오면서 이게 식사 시간이 더 길지 못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윤 전 총장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 대통령! 우리 한국 정치의 아주 중요한 정치인이 오늘 안철수 대표님을 당연히 만나 뵈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고요. 확실한 그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서로 연락을 하고 또 따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의견을 좀 더 좁히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3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빼요. 배꼽 쳤잖아요. 빼. 그만 네, 이 윤석열 전 총장 이 확실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걸 위해서 상호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질문을 더 하기 전에 막 그 현장이 좀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이 취재진이 이 유튜버들도 정말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좀 질문을 하겠다,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 안철수 대표랑 윤석열 전 총장의 얘기 다 마저 듣지 못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 상황이 좀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얘기한 내용,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을 했고 이 정권 교체를 위한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 확실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야권의 지평을 중도로 좀 확장을 하고 이념, 진영을 넘어서서 실용 정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상당히 어려운 말 같아요. 자, 그런데요, 김은 기자.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진 숙제 중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도 숙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아닌 안철수 대표를 먼저 만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고 이 첫 행보에 한 언론사 행사장을 갔었었는데 여기에서 그때 만났었죠. 네. 그럼 그때 의례적으로 한번 뵙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 이 권영세 의원이 공식 루트로 윤 전 총장을 만나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지난 3일 실제로 권영세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서 90분 동안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한테도 왜 이준석 대표보다 이 안철수 대표를 먼저 만납니까라고 물었더니 권영세 의원 만났잖아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안철수 대표를 만난다는 거는 그 당의 대표격으로 이 국민의힘의 이 대표격으로 보는 건데 권영세 의원님이 만났기 때문에 국민의힘과는 접촉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당을 만나는 수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듯이 안철수 대표가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 12년 전 진심 캠프가 있던 장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12년 전의 진심 캠프 어떤 모습이었는지 과거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 그만하십시다. 이제 됐죠?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대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열망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년 전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하고 모습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조금 전에 김은미 기자가 설명할 때 제가 얼른 받아 적었어요. 너무 어려워갖고 정권 교체를 위한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임을 확인했다. 정치적 연대와 협력을 앞으로 계속 논의하겠다. 두 사람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이런 인연을 이어갈까요? 뭐 앞으로 뭐 흐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안철수하고 윤석열의 공통점은 안철수는 2011년, 12년에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랬었죠.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네. 결국은 뭐 2012년에 후보도 사퇴하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단일화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죠.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윤석열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약간 현상인데 원인은 좀 달라요. 안철수 현상 때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게 굉장히 컸어요. 네.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반문 정서, 지금 그게 윤석열 현상의 원인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이 뭐냐면 안철수 대표는 약간 흘러간 물이에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시일이 오래됐다. 장당이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신선도가 벌써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에서 지지율이 1위로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마땅한 둥지가 없는 거예요. 둥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높은 지지율을 같이 업고 같이 가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약에 추측을 한다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당할 때 혼자만 하지 말고 나랑 좀 같이 좀 상의 좀 하자. 지금 뭐 국민의힘 합당하기로는 했지만은 당 간판 바꾸자고 그래서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하고는 논의가 더 진전이 안 되잖아요.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야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을 했겠죠. 국민의힘 윤석열 검찰총장 혼자만 가지 말고 나랑 좀 논의 좀 해보자.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들어가면은 거기 보통 텃세가 심하지 않을 거다. 네. 가서 본전도 못 찾을 거다. 그러니까 제3지대 여기서 호남표, 중도표 이거 얻으려면은 제3지대에서 나하고 손잡고 해야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했을 것 같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냥 기분 좋은 말로 잘 다독거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하고 개인적인 2016년에 왜 공천해준다고 해서 거절한 적도 있거든요. 개인적인 인연도 있지만 안철수 대표가 독자적으로 지금 출마해서 될 가능성은 없지만 방해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일정한 안철수 대표도 지지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수나 중도로 또 나가면 좀 지난번 서울시장 나갈 때 하고 그런 모습이 또 재현될 수도 있으니까 좀 다독거리고 친하게는 지내되 제가 보기엔 손은 안 잡을 것 같다.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마치 윤영걸 대표가 이 단독 회동이 아니고 오찬장에서 3자 회동을 한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많이 해주셨네요. 자, 김은미 기자, 그리고 하나 더요. 어제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과 만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김종인 전 위원장 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지지 모임 출범식에 참석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전 위원장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바로 그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번 주에 윤석열 전 총장 만난다는데 언제 만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종인 전 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이번 주에 윤 전 총장이랑 회동설 얘기 나오는데 모두 앞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지금. 윤 전 총장을 이번 주에 만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난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 그럼 그쪽에서 연락 오신 건 없으신가요? 제가 아까 했구나.
네,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이라고 이 특유의 툭 던지는 화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만날 계획 자체가 없었나 보군요.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쓴소리를 하나 더 얹었는데요.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지지율 높아봐야 이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고 본인의 지금 높은 지지율만 생각해서 이 스탠스를 정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근데 이후 행사에서 이 축사를 하면서 한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앞서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뒤이어서 축사 때 국민의힘이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얘기를 이 하나의 연장선으로 좀 본다면 이 윤 전 총장 본인 높은 지지율 생각해서 제3지대 잊지 말고 빨리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시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접적으로 입당을 좀 권유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 뉘앙스 같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전 총장은 최근에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여러 논란도 있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입당도 주저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직접 취재한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여러 시나리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거론되는 시나리오 어떤 거예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 굉장히 재미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인물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죠. 네네. 네, 국민의힘 입당을 시작으로 해서 조만간 대권 출마할 것이란 추측이 이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을 해버렸는데요. 정치 참여는 이제 마음을 굳혔군요. 맞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나설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현 전 원장의 과거 영상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통령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는 건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재형 전 원장이 전면에 나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지지율일 겁니다. 그렇겠죠. 네,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얼마만큼 흡수하느냐가 대세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율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시나리오도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시나리오 두 번째인데요. 네. 바로 이때부터 자강론 목소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강론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권 주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요. 전면에 치고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누가 급부상하게 될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당에서 경선 일정이 나오면 경선 시작 직전에 할 생각입니다. 들어오면 좋고 들어와서 활발하게 상호 검증하고 정책 대결도 하고 도덕성 검증도 하고 경선 절차에 참여하는 게 좋겠죠.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누구보다도 열정과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곧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또 왜 원희룡이 함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선명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요. 저에게 이런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이들 후보들이 연대를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연대를 해서 자강론을 펼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만큼 이들의 파급력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또 다른 시나리오가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판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은
일단 그럴 일은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 당선되시면 혹시 뭐 대선 출마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아까도 불가능하십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예. 한번 제 공약이 거의 다 5년 공약이거든요. 예. 한 번 더 신임해 주신다면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공약을 다 완수를 해야지요. 차기 대선에는 안 나가신다는 그런 결정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선 출마에는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그러네요.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아직도 우리 당이 아주 유력하고 훌륭한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앞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여전히 오세훈 시장의 기회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유력하고 가장 또 강력한 주자라고 생각하고 주자 중에 있습니다. 한 분이다. 네. 윤석열 총장이 있다고 해서 못 나오실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 오세훈 시장의 등판은요. 자강론을 앞세운 후보들, 저희가 좀 전에 전해드린 자강론 후보들이 지지율이 여당 대권 후보의 지지율보다 낮게 나올 경우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모든 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일 뿐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치열한 경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뭐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한편에서는 뭐 복잡한 상황, 또 한편에서는 많은 관심, 뭐 이런 부분을 대변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지금 이제 소통 강화한다고 해서 SNS도 개설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SNS에 재미를 붙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는 내용, 이것도 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인사말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녹화되고 있어요? 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입니다. 그동안 제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찾아뵙고 여러분의 귀중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만드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두 발로 직접 뛰겠습니다. 큰 기대와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윤석열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고개를 고정하고 있다. 아, 그러네요, 진짜. 네. 도리도리 윤이라는 별명도 있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는 모습, 좀 어느 정도 카메라만 있는 상황에는 적응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이 컨택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요. 아, 전 몰랐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카이스트 학생들과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빛나는 눈들을 보십시오. 미래가 밝습니다라는 다소 감성을 자극하는 멘트를 올렸습니다. 여기에도 눈길이 가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해시태그였습니다. 보시면 이 셀카 탐정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건데요. 셀카 탐정이요? 네, 본인이 자기소개란에 엉덩이 탐정과 닮았다라는 내용을 썼었죠. 그 점을 여기에도 좀 녹인 겁니다. 재미 요소를 준 걸로 보이는데요. 이 프로필 사진이 변화된 점도 눈에 띕니다. 원래는 이 반려견 토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진이 프로필 사진이었고 배경에는 이 SNS 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모습을 배경으로 했었는데 네. 이 프로필 사진이 좀 더 정치인다운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심플하게 사진과 뒤에는 윤석열입니다라는 글씨가 배경으로 나와 있는데 저 윤석열입니다라는 글씨에도 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삐뚤빼뚤한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캠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저 글씨체 바로 칠곡 할매 글씨체라고 하는데 칠곡 할매 글씨체요? 네, 말 그대로 이 칠곡에 있는 할머님께서 쓰신 글씨입니다. 이 윤 전 총장이 칠곡군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배우시는 어르신들의 사연을 듣고 이걸 SNS에 사용을 하게 됐다고 윤석열 캠프에선 밝혔는데 지금 저렇게 페이스북에 프로필 페이지가 간략하게 밝힌 것 이전에는 굉장히 친근하고 좀 유머도 섞여 있었는데 이 요즘에는 이 대선 주자로서의 무게감을 이 SNS에서도 드러내겠다 이런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어제 대전을 방문해서 이 탈원전과 각을 세우는 듯한 행보를 보였죠. 당시 모습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에는 전기 소요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탈원전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한 것인지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상식에 비추어서 납득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저 윤석열 전 총장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요. 저게 뭐 문제가 돼요? 많이 거론되던데요? 네, 지금 저 행사가 이 탈원전 만민 토론회라는 행사였는데 저기 호프집에서 열린 행사였거든요. 네. 들어갈 때 보시면 저렇게 하얀색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스크가 검정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기 저 행사 주최 측에서 준 마스크인데 이 자세히 보시면 눈치를 챌 수 있는 내용인데 저 마스크에 탄소 중심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탄소 중심이요? 네, 그런데 저 행사 자체가 사실은 이 탈원전,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행사인데 그렇죠. 탄소 중립이라고 쓰여 있어야 하는 게 탄소 중심이라고 잘못 인쇄가 된 거죠. 그렇군요. 이 토론회를 주최한 이 시민단체 측이 관련돼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원래는 탄소 중립이라고 인쇄를 해달라고 했는데 업체가 실수로 저렇게 제작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미 마스크를 500장이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다시 제작해달라고 하면 업체에 이 피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냥 제품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라고 전했고요. 또 저 행사가 이 예기치 않게 윤 전 총장이 방문을 한 깜짝 방문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벌어진 소동도 있었습니다. 저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던 가게 주인의 경우에는 토론회를 좀 방역 수칙을 잘 맞춰서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 중요하죠. 네, 윤 전 총장이 오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지지자들이 너무 많고 또 취재진들도 수많은 취재진들이 몰려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 호프집 주인이 크게 당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이미 토론회를 마치고 행사를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탈원전과 각을 세우는 행보를 보였는데 또 일각에서는 왜 탈원전에 각을 세우는 얘기만 듣느냐, 옹호하는 입장도 다 듣고 여러 두루두루 얘기를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좀 나오긴 합니다.